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예쁘면 장땡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찌됐든 보기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그 인성이 별로면 아예 눈길도 안 가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스토리는 외모로 눈길을 끌게 된 범죄자들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베이쇼어라는 큰 도로인데 해안가 옆에 있고 걷기 좋은 보행자 도로가 쭉 이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산책하러 자주 오는 곳이야. 또 그 옆에는 차도도 길게 이어져 있기도 했었고 탁 트여있고 엄청 긴 도로거든? 그래서 종종 그 폭주족들이 위험천만한 드라이브를 하기도 해. 그러던 2018년 5월 23일 오후야. 베이쇼어 대로에서 자동차 2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어. 그 중에 한 사람은 18살이던 카메론 해린인데 이틀 전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패기 넘치는 남자애야. 졸업 선물로 부모님한테 머스탱을 선물 받고 완전 신나가지고 형 태우고 드라이브를 막 하고 있었어. 근데 아까 2대라고 했잖아. 이 차 바로 옆에는 그 카메론의 친구 존도 나란히 운전하고 있었어. 얘네가 아직 10대잖아. 차도 새로 샀겠다. 무슨 범퍼카 같이 친구랑 같이 달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 그러다 보니까 차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해. 속도를 막 올리더니 시속 200km를 돌파한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 당시의 그 제한 속도는 시속 70km였어.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제한 속도 2배도 넘게 슝 하고 달리고 있던 거야. 그러던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도로를 건너는 게 감지돼. 유모차를 끌고 가던 젊은 여성이었어. 카메론이랑 조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 끼익 하면서 막 굉음이 나면서 겨우 속도는 줄었는데 때는 이미 늦었어. 사실 그 200km로 달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속도를 줄여도 한계가 있던 거야. 그나마 조는 핸들을 팍 틀어가지고 간신히 사람을 피했지만 카메론의 차는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그녀에게 돌진하게 돼. 정말 순식간에 사고가 벌어진 거야. 심지어 여기는 보행자가 합법적으로 길을 건널 수 있는 장소여서 완전히 운전자 과실인 거지. 피해자는 24살이던 제시카 레이시인 거. 그녀는 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직사하고 말아. 근데 혼자가 아니었잖아. 그 유모차에는 생후 21개월짜리 딸 릴리아가 있었거든. 제시카는 그 사고가 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딸을 지키려고 유모차를 힘껏 밀었다고 해. 그래서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릴리아마저 버티지 못하고 사고 하루 만에 그 짧은 생을 마감했어. 사건 직후 모녀를 죽인 그 운전자 2사람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고 과속 및 살인죄로 기소됐어. 근데 조사해보니까 카메론의 이런 망나니 같은 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 심지어 사고 나기 불과 며칠 전에도 제한속도 100km인 고속도로를 시속 265km로 주행했어. 완전히 습관처럼 그냥 과속을 즐긴 거지. 인생의 첫 차 갖게 돼서 그 흥분된 마음은 알겠는데 그따구로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거야. 자, 우선 재판대에 선 친구 조는 자기의 과실을 모두 인정했어. 그렇게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됐지? 그러면 그 직접적으로 모녀를 친 카메론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카메론은 이게 너무 과하대. 그러면서 카메론의 변호사는 그 30년보다 훨씬 적은 10년형을 선고하면서 재판은 무려 3년이나 이어지게 돼. 2019년 12월 공판이 열렸는데 그날은 피해자의 남편이자 또 아이의 아버지인 데이비드가 참석했어. 그는 그 사고 이후에 매일매일 잠도 못 자고 또 우울증에 걸릴 만큼 끔찍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서 괴로움을 호소했지. 하루아침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 아내랑 딸을 잃은 거잖아.
아무리 과속사고였다고 해도 데이비드는 당연히 이 범죄자가 그 합당한 죗값을 받길 바랬어. 근데 재판은 순순히 흘러가질 않더라고. 2021년 4월 공판이 열렸는데 이때 카메론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번호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게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도 그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그 끔찍한 장면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발 선처해주세요. 참, 그러니까 자기 아들 트라우마만 중요하냐고. 자기 아들이 가해자인데. 엄마는 그러니까 아들도 힘들어하고 있고 충격받았으니까 좀 봐달래. 그러면서 법정에 의사까지 대동해서 애를 변호하는데 또 그 의사는 뭐라는 줄 알아? 카메론의 뇌 그 전두엽이 아직 덜 발달했고 그래서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한 거다. 이러더라. 아니 이건 뭐 정확히 심신미약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전두엽까지 끌고 와.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는 거지. 이걸 지켜보는 그 유족들은 분노했어. 그러니까 반성은커녕 어떻게든 그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그냥 꼼수 부리는 모습인 거잖아. 그런데 이 가해자의 뻔뻔함 외에 유족들은 생각지도 못한 그 또 다른 문제로 뒤통수를 맞아. 자, 재판이 길어지면서 각종 신문이랑 뉴스에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기 시작했거든. 당연히 뭐 가해자, 피해자 얼굴이 낱낱이 공개됐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해자 카메론의 외모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 어머? 모든 게 다 용서된 얼굴이네? 이 잘생긴 남자가 이 감옥에서 썩는다고? 너무 아깝다. 카메론한테 기회를 줘요.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는 거지. 이 꼴사나운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심지어 카메론의 팬을 자청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감형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는 거야. 이후에 이 생각 없는 소위 팬이라는 사람들이 SNS에 그 카메론의 사진을 퍼나르면서 그를 찬양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줬어. 오죽하면 그 검색창, 그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카메론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기도 했었고, 그가 저지른 그 범죄보다 잘생긴 외모에 더 관심이 쏠리는 거야. 나는 이 상황들이 진짜 씁쓸하더라. 간혹 사람들은 이 보이는 거에 눈을 멀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아. 생각해봐라. 이렇게 범죄자가 인기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 모녀를 죽여놓고 꼴랑 10년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2021년 4월 마침내 카메론의 최종 재판이 열렸어. 사실 여론도 나쁘지 않고 아직 10대인데다가 또 초범이니까 카메론의 변호인단은 당연히 감형이 될 거라고 자신했어.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는 징역 24년형을 선고받게 돼. 판사는 이 상황이 이렇다 한들 카메론이 저지른 그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설명했지. 근데 또 웃긴 얘기가 있다. 그 카메론의 재판 과정은 전부 온라인을 통해서 생중계 됐었거든. 근데 마지막에 카메론이 그 최종 판결을 듣고 헉! 하고 놀라했었어. 근데 팬들이 또 그 표정 캡처해가지고 귀엽다고 좋아했고 심지어 밈으로 떠들기도 했었었대. 재판 내내 그 카메론의 인기가 대단했던 거지. 심지어 틱톡은 팔로워 수가 200만 명까지 늘었었어. 와, 이게 말이냐 방구냐. 결국 트위터가 나서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카메론 관련 계정 900개를 정지시켰고 또 그를 찬양하는 약 9만 개의 글이 삭제되기도 해. 근데 이 팬들 중에는 또 극성인 애들이 있었거든. 얘네들은 카메론 가족을 스토킹하고 심지어 여자친구 계정을 막 해킹하기도 해서 문제를 일으켰지. 오죽하면 그 카메론 어머니가 이건 집착이다 라고 따끔하게 말하기도 했었대. 근데 이 정도면 완전 광기 아니야? 실제로 지금도 인터넷 가보면 팬들이 만든 카메론 팬 영상이나 뭐 글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
근데 진짜 많아. 아니, 무슨 생일 축하 영상도 있었다니까. 팬들은 고작 이 한 번의 작은 실수로 처벌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말했었대. 근데 만약 자기 가족이 그 카메론 차에 치여서 죽었으면 그때도 이렇게 응원을 해줬을까? 진짜 씁쓸한 상황이야. 근데 내가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잘생긴 외모로 범죄자로 주목받았던 건 또 유명한 사례가 한 개 더 있더라고. 이 남자의 이름은 제레미 믹스인데 1984년 미국에서 태어났어. 10살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는데 하필 그 지역이 유명 갱단들이 판을 치는 곳이었던 거야. 약간 빈민가 쪽이었던 것 같아. 자연스럽게 제레미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짓을 배웠지. 어린애들 상대로 강도짓하고 18살 때는 16살 소년을 폭행해서 2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해. 하지만 그 구속된 와중에 반성은커녕 캘리포니아 대표 갱단 중에 하나인 크립스에 아예 가입을 하더라. 그러니까 복역하고 나와서도 사회에서 범죄자가 되기를 자청했던 거지. 그러던 2014년 경찰의 불신 검문에 걸렸는데 트렁크에 있던 불법 무기 때문에 또다시 체포된 후에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아. 이때쯤 되니까 이 제레미는 이 근방에서 가장 무서운 그런 범죄자 중 한 명이다. 이렇게 형사들이 부를 정도로 악질이 됐어. 근데 그런 제레미가 어쩌다 인기를 끈 건가 궁금하지? 사실 이게 되게 의외의 계기였는데 2014년 체포가 되었을 때 머그샷을 찍었거든. 경찰들은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에 그 제레미의 머그샷을 페이스북 경찰 페이지에 올리게 돼. 이때 사람들 완전 난리 났잖아. 사람들이 제레미에 열광을 하는 거야. 섹시한 범죄자다 이러면서 사진을 막 퍼다날랐고 일주일 만에 10만 개의 좋아요를 받게 돼. 또 어떤 정신나간 애는 제레미한테 첫눈에 반했다면서 청혼을 하는 그런 사람까지 나오더라. 구치소에 있는 제레미한테 400통이 넘는 팬레터가 쏟아졌었고. 참, 근데 놀라긴 하지 길어. 제레미는 이 머그샷 하나로 취업까지 해. 감옥에 있는 동안 45군데 회사에서 제안서를 받은 거야. 근데 대체 이 범죄자한테 무슨 일을 제안하나 싶지? 들어보면 할 거야. 이게 하나같이 모델 에이전시, 영화 관계자, 캐스팅 매니저까지 다 방송 연예 쪽에서 신나서 달려든 거지. 그래서 제레미는 2015년 3월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한 매니지먼트 회사랑 모델 계약까지 하더라고. 2016년에 출소를 하자마자 제레미는 런웨이에 섰고 본격적으로 모델 활동을 시작해. 심지어 얘가 잘 나간다. 돌체앤가바나 지방시 이런 유명 브랜드 패션쇼에 서면서 얼굴을 막 더 알려졌었고 2017년에는 칸 영화제에서 열린 대형 패션쇼 무대에도 당당하게 올랐던 거지. 인터뷰한 거 보니까 자기는 이제 과거 뉘우치고 일에 집중하겠다 그러더라고. 물론 죗값 다 치렀으니까 잘 나가는 게 어떻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지. 근데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게 돼. 사실 제레미는 수감 전부터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아내에 아이도 셋이나 있는 어엿한 유부남이었지. 내 모델로 활동하다가 유명한 패션 브랜드 상속녀 클로에 그린이랑 불륜을 저지르게 돼. 초호화 요트 위에서 둘이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파파라치에게 찍힌 거야. 근데 제레미는 그 불륜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질 않더라고. 그냥 당당하게 공개 연애한 거야. 내연녀 클로에도 그냥 모든 걸 인정하듯이 자기 SNS에 사랑과 미움 모두에 감사한다 이러더라고. 두 사람의 이 뻔뻔한 태도에 사람들은 비난을 퍼부었지. 한편 제레미의 원래 아내 그 멜리사는
남편이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도 자주 오고 혼자서 그 아이 3명을 헌신적으로 돌봤다고 해. 결국 2018년 제레미는 아내 멜리사에게 양육비를 주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고 불륜을 저지른 그 클로에랑 아이 1명도 낳았지만 둘은 얼마 못 가서 2019년에 이별하게 돼. 자, 오늘 소개한 이 2명의 범죄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잘생기게 태어난 덕에 유명해지고 팬까지 생긴 운 좋은 사람들? 나는 이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사례가 더 생각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얼짱 강도라면서 막 범죄자에게 팬이 생겼던 적이 있어. 막 팬카페에다가 다들 모여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당신은 무죄다, 막 난리가 났던 거지. 결국 그 범인은 재발절여서 불안해하다가 자수를 했어. 자기 팬이 생긴 걸 보고 어이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었었고. 예전에 토미에서도 다룬 적 있는데 같은 학년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12살 소녀의 외모를 보고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살인마라면서 팬아트도 나오고 심지어 코스프레를 했던 사건도 있었었지. 이렇게 겨우 보여지는 겉모습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피해자들이야. 범죄에는 항상 피해자들이 존재하잖아.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가해자가 돈과 명예 그리고 인기를 얻는 그 모습을 봐야 하는 건 그들을 향한 2차 가해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기보단 진정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바른 세상이 되길 모두들 기대하고 있지?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막내 디바메이예요. 제 영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전 일주일 내내 그 영상 댓글 보는 맛으로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반응이 점점 많아져서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제 칭찬도 너무 좋죠. 캡처해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그래요. 여러분의 이런 뜨거운 관심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 스토리도 열정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사진 속 이 여성은 빅토리아 멘도자인데 팔로워가 한 1000명 정도 있는 틱톡 계정이 있어. 1000명이 적은 건 아니지만 유명한 인플루언서라 하긴 좀 그렇지? 근데 지난 2021년 갑자기 틱톡 측에서 빅토리아 계정을 삭제해버린 거야. 심지어 틱톡에서 아예 퇴출해버린다고까지 했어. 영구 정지를 시킨다는 거지. 그 이유가 바로 빅토리아가 범죄자이기 때문이었어.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에 복역 중인 상태인 거야. 그니까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 다 교도소에서 찍었더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알고 보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심각했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수감자들 면회를 잠깐 중단했었어. 대신 영상통화로 면회를 할 수 있게 해줬지. 이때 빅토리아가 친구랑 화상 면회를 했었는데 그때 모습을 녹화했고 그걸 틱톡에 올린 거야.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한데 이건 분명 불법이잖아. 교도소 내부를 찍어서 올린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하지만 당시에는 관련 규제나 안내 같은 게 없었거든. 나중이 돼서야 틱톡 회사랑 미국 정부 측에서 이 영상을 발견하고 급하게 빅토리아 계정을 정지시킨 거였어. 자, 그럼 빅토리아는 틱톡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기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전혀 없어 보이더라. 세상 발랄하고 또 평범한 모습이었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장래희망을 말하면서 엄청 설레어하기도 해. 그런 빅토리아를 보고 틱톡에 팬 계정까지 생기더라. Free 빅토리아 멘도자. 그러니까 빅토리아를 풀어달라는 거지. 진짜 황당하지 않아? 어쨌든 범죄자잖아. 심지어 그녀의 죄목은 살인이었어. 그러니까 살인마였던 거야. 여기 또 다른 여성이 있어. 이름은 토니 메리버드. 1993년에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쪽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토니가 겨우 1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엄마와 둘이 살게 돼.
부모님은 이혼했지만 아이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해. 토은이는 주말마다 친아빠를 만났고 또 평일에는 엄마 그리고 새아빠랑 같이 지냈어. 그 사이에서 이복 자매들도 생겼지. 성격이 되게 쾌활하고 친절한 편이어서 형제들과도 잘 지내고 친구들도 되게 많은 편이야. 그리고 음악을 엄청 좋아해서 직접 노래를 만드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했었대. 그런 그녀가 고등학생이던 2010년 6월 문제가 생기고 말아. 토은이가 친구들이랑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는 중이었었거든. 근데 갑자기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됐는데 이제 차 뒷좌석에서 마리아 하나가 발견된 거야. 근데 문제는 당시 다른 친구들은 18살, 그러니까 성인이었지만 토은이만 17살이라 미성년자였어. 그래서 오직 토은이만 체포된 거야. 이후에 90일 동안 청소년 보호시설, 그러니까 소년원에 수감돼. 와, 너무 무섭지. 엄마가 면회 올 때마다 막 대성통곡하면서 심각하게 불안해했대. 당연히 그럴만해. 근데 그런 토은이가 소년원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 그게 바로 빅토리아 멘도자였어. 빅토리아도 당시 17살로 토은이랑 동갑이었는데 그 두 소녀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야. 빅토리아는 사실 소년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 사실 10살 때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때부터 집이 굉장히 힘들었대. 그래서 가족들은 동네에서 집값이 제일 싼 우범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돼. 근데 아무래도 이런 데는 좀 마약이나 폭력 문제에 쉽게 노출되잖아. 빅토리아는 커가면서 점점 학교도 안 나가고 동네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리고 또 잭나이프 칼을 들고 다니면서 너 건들면 죽여버린다. 이런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다가 12번이나 소년 재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던 거지. 근데 이런 빅토리아의 거친 모습이 또래였던 그 토은이한텐 좀 멋져 보였나 봐. 빅토리아는 교도소에 대한 경험이 많으니까 좀 여유로웠는데 그게 어린애들 눈에 좀 매력적으로 보인 거지. 그래서 토은이는 소년원에서 지내면서 어느새 빅토리아한테 의지를 하게 돼. 그리고 이후에 둘의 관계는 우정으로 끝나지 않았어. 서로 사랑하게 된 거야. 둘은 교도소에서 예쁜 연애를 시작했지. 그러다가 2010년 8월과 9월, 토은이랑 빅토리아는 한 달 간격으로 나란히 출소했고 이후에도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가. 토은이는 자신의 부모에게 빅토리아를 소개했어. 처음엔 딸의 갑작스러운 커밍아웃에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 여자친구를 환영해줬지. 그렇게 둘은 가족의 지지 속에서 애정을 키워가. 토은이는 평소에 SNS를 되게 즐겨 했었는데 프로필을 빅토리아랑 찍은 그 커플 사진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진한 애정 표현을 하는 게시물을 자주 올렸다고 해. 그러던 2012년 돌연 빅토리아의 어머니가 암투병 중에 돌아가시고 말아. 엄마랑 둘만 살고 있었었잖아. 이젠 정말 빅토리아가 갈 곳을 잃은 거야. 이때 토은이의 가족들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줬지.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한 거야. 또 빅토리아가 알바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고 엄청 챙겨줬어. 그렇게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나 싶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빅토리아랑 토은이 사이에서 조금씩 갈등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빅토리아가 질투가 좀 많은데 아까 토은이 친구 많다고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할 거 없이 다 같이 자주 놀러 다닌 거지. 근데 빅토리아는 그게 싫었던 거야. 특히 토은이가 남자애들 만나는 거에 되게 예민했대. 빅토리아의 집착은 날로 심해졌어. 토은이의 SNS를 감시하고 몰래 페이스북 메시지도 훔쳐보고. 토은이 완전 짜증나지. 그래서 그러지 좀 말라고 한번 크게 화를 내니까 빅토리아가 오히려 네가 날 속인다면서 더 난리를 부리는 거야. 근데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정작 빅토리아가 바람을 피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토은이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토은이는 엄청 화났고 결국 빅토리아랑 헤어지기로 결심해. 근데 토은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아차 싶었는지 빅토리아는 SNS에 공개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어. 근데 거기에 토은이 마음이 흔들렸는지 결국 두 사람은 재결합을 하게 돼.
근데 여전히 사소한 싸움들이 계속됐었어. 한 번은 토니가 남자애랑 한번 문자 주고받은 거에 빅토리아가 완전 열받아서 주먹으로 때렸고 토니의 앞니가 부러지고 말아. 가족들 너무 충격받았지. 엄마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토니는 엄마를 말리더라고. 왜 그랬냐면 빅토리아 얘 이미 전과가 많잖아. 그래서 또 감옥에 갈까봐 우려됐던 거야. 반면 엄마의 걱정은 점점 커졌어. 토니가 빅토리아랑 함께 지내면서 친구도 잃었고 아직 제대로 취직도 못한 거야. 빅토리아가 틈만 나면 의심하고 막 집착하니까 뭐 일 구할 시간도 없는 거지. 결국 엄마가 나서서 알바 자리를 찾아줬고 토니는 근처 대학에서 알바를 시작해. 그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뭐 직장도 생기니까 애가 눈에 띄게 밝아졌어. 다시 예전에 그 쾌활한 성격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하지만 여전히 빅토리아랑 만나는 중이었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4년 10월 17일이었는데 이날 두 사람은 한 친구가 연 파티에 참석하게 돼. 친구들 다 모이고 뭐 술도 마시고 다들 신나 있었지. 하지만 단 한 명의 표정은 어둡더라고. 바로 빅토리아였지.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더니 갑자기 혼자 화장실에 가더라. 그리고 뭐 한참 동안 나오질 않더라고. 좀 화나 보이긴 했어. 이후에도 말없이 혼자 앉아있다가 결국 토니한테 야, 집 가자. 짜증을 내. 얘 때문에 파티 분위기 완전 어색해져 버렸지. 그렇게 그날 밤은 불편했지만 뭐 그래도 잘 마무리된 줄 알았어. 몇 시간 후 야심한 새벽에 토니의 또 다른 친구 에런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보니까 토니가 전화를 하더라고. 에런은 처음에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했는데 전화가 연달아서 6통이나 오더라. 진짜 무슨 일 있나? 결국 에런이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어. 토니가 아니라 빅토리아였지. 야, 내가 지금 누굴 죽인 것 같아. 에런은 너무 당황해서 우선 토니는 어디냐고 물어봤거든. 이때 빅토리아가 짧게 대답해. 죽었어.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마을 근처의 한 교회 주차장이었는데 거기엔 빅토리아의 차가 세워져 있었지. 그리고 운전석에는 빅토리아가 앉아 있었고 토니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더라고. 빅토리아는 순순히 자기의 범행을 인정했고 전말도 다 털어놨어. 둘은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던 길에 차에서 또 말다툼이 난 거야. 이번에도 또 빅토리아가 너 파티에서 남자 꼬시려고 했던 거 아니냐 막 추궁을 하니까 지친 토니가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다 점점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근처에 차를 세우게 돼. 근데 이때 갑자기 빅토리아가 품 안에서 뭔가를 꺼내거든. 바로 10cm짜리 칼인 거야. 평소에도 가지고 다니던 그 칼이었지. 그리고 이걸로 갑자기 토니를 막 찌르기 시작해. 아까 파티에서 쌓아둔 분노를 다 표출하듯이 정말 무자비하게 칼로 찔렀어. 뭐 얼굴, 머리, 목, 가슴 할 거 없이 무려 46번이나 공격을 한 거야. 토니는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아. 이후 빅토리아는 다시 차를 몰고 가까운 교회 주차장에다가 세우더니 거기서 친구 에런한테 변명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은 거고. 빅토리아가 찌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걔가 나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헛소리만 늘어놓더라고. 빅토리아는 바로 체포됐어. 그런 와중에 자기 행동에 대한 죄책감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듯 했어. 체포되면서 남긴 말이 뭐였는 줄 알아? 사람들한테 저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유가족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가족들은 토니를 위해서 빅토리아를 가족으로 받아주고 취직할 수 있게 막 그랬잖아. 너무나 잘해줬는데 돌아온 건 토니의 끔찍한 죽음이었던 거야. 2015년 2월에 빅토리아의 재판이 진행돼. 놀랍게도 무죄를 주장하더라고. 사건 당시에 자기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게 그 이유였지. 빅토리아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토니의 가족들한테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유가족을 비난하기도 해.
아니, 사건이랑 관련 없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자기는 스스로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남기기도 했지. 그 후로도 6개월이 흐른 2015년 11월 10일에 또 재판이 열렸거든. 그날 빅토리아는 변호사 설득으로 살인에 대한 모든 걸 인정하게 돼. 법원은 빅토리아한테 1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 그렇게 그녀는 현재도 유타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이야. 가석방 심사는 2039년 10월에나 가능하다고 해. 그러던 와중에 빅토리아가 기상천외한 행보를 보인 거야. 처음에 말한 대로 틱톡에 영상도 올리고 완전 관종의 길을 걸은 거지. 심지어 그녀는 자기를 지지하는 틱톡 팔로워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남기기도 해. 과연 빅토리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죄를 조금이라도 뉘우쳤을지 그게 의문이야. 한 사람에 대한 집착은 끝내 괴물이 돼서 토니의 죽음으로 끝나게 됐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구속하고 집착하는 건 결코 정상적이지 못한 거야. 그저 잘못된 상대를 사랑한 죄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토니의 명복을 빌어.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